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 잠시 후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이 방송됩니다. 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3화 제1편 인천 감옥에서 탈옥한 김구선생.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당시 강화에 두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양반 중에는 이권창이라는 사람이요, 상놈 중에는 김주경이라는 사람이다. 병인 양요 이후 외국 선박의 침입이 잦아지자 수도 방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원군은 강화도에 3,000명의 별무사를 양성하여 진무영을 세웠다. 이때 김주경은 상놈이지만 대원군의 특별 지시로 강화도의 밀물과 썰물의 만조차를 관찰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포량 감독의 일이 맡겨졌다. 하지만 김주경이라는 자는 마치 옛 활빈당의 일원처럼 어떤 양반이든지 비리만 저지르면 직접 간접으로 혼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주변에 용기와 지략이 있다는 자는 거의 다 망라하여 자기 식구로 만들어 놓고는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처럼 행세하는 묘한 인물인 것이다. 그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강화 내에 도적이 나타나서 포교가 출장 체포를 하면 먼저 김주경에게 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세가 대단하다. 그리고 김주경이 잡아가시오 하면 잡아가고 내게 두고 가시오 하면 거절을 할 수 없었다 한다. 이 제왕적인 힘은 모두 돈으로 각 관청의 하급 관속들을 매수하여 전부 자기의 지휘 명령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그럼 포량지기가 어떻게 돈이 많아 그렇게 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도박이었다. 즉 타짜인 것이다. 김주경은 어렸을 때부터 호방하여 초립둥이 때부터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오직 도박을 일삼아 하였다 한다. 한 번은 부모가 김주경의 도박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곳간에 감금하였는데 곳간에 들어가면서 투전 한목을 가지고 들어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투전의 묘법을 연구하였다 한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가 투전 기구 만드는 곳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고 자기가 직접 생산한 투전 기구를 몇만 목이나 만들었다 한다. 이때 어느 투전판에서도 자기가 만든 투전 기구를 사용하면 바로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투전 기구를 말이다. 즉, 누가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는 것을 말이다. 강화는 섬이라서 포구마다 고깃배들이 빽빽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김주경은 자기가 만든 투전기구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고깃배마다 들어가 팔게 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고깃배들을 돌아다니며 투전을 하니 절대 지지 않는 신의 타짜가 되어 돈을 수십만 양이나 벌었다 한다. 이런 김주경은 김창수의 얘기를 간수중 우두머리 격인 최덕만에게 듣는다. 그리고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김창수를 살려내야 할 텐데 지금 정부 대관들은 모두 눈에 구리 녹이 슬어서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불갑을 금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쉽게 방면치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김창수의 부모님을 모시고 경성에 가서 얼마가 걸리든 김창수를 석방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의복을 자네가 김창수에게 전해주고 내가 곧 면회를 갈 터니 주저 말고 날 만나주라고 전하게. 아마도 한 인물 하는 자를 자기 식구로 만들어 놓고 싶은 보스 기질이 발동했나 보다. 여기는 인천 감옥. 감리소 주사가 의복 한 벌을 들고 와서 김창수에게 건네주며 말을 한다. 강화에서 온 김중혁이라는 사람이 이 의복을 지어다가 감리사또에게 청하길 김창수가 입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이 옷을 입으시오. 그리고 김중혁이란 친구가 곧 면회 온다고 하였으니 오거든 만나나 보시오. 얼마 후에 김주경이란 사람이 찾아왔다. 나이는 40 가까이 되어 보이고 생김새가 단단해 보였는데 아무 말 없이 창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본다. 그러길 한참 만에 난 김주경이요. 계속 고생 많이 하시오. 하고는 그냥 간다. 창수 어머니가 저녁밥을 가지고 와서 넌지시 얘기한다. 아까 그 김주경이란 양반이 네 아버지와 나를 찾아오셨었다. 우리를 보시고 의복해 입으라고 옷감을 끊어주시고 또 돈 200냥을 주시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즉시 가시면서 열흘 후에 서울에 갈 채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석방을 주선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버지가 임금께서 사형도 직접 미루신 걸로 봐서 조금 있으면 곧 풀려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겠냐 하고 물으시니 어림없는 일이라고 꼭 직접 가서 담당관들을 만나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아주 단호히 말씀하시더라. 네가 보니 어떻더냐? 밖에서 듣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을 한 번 보고 잘 알 수는 없지만요. 그 사람의 하는 일은 감사한 일이죠. 라고 모자간의 이야기를 한다. 열흘 남짓 지난 후 김주경은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서울로 동행하자고 하며 재촉한다. 이에 창수모가 서울로 가기로 하였고 창수부는 인천에 남아 아들을 돌보기로 했다. 김주경과 창수모는 서울로 가서 당시 법부 대신 한규솔부터 찾아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대감, 조속히 김창수를 방면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충의를 표창하여 장래에 이러한 충의지사가 많이 생기도록 폐하께 비밀히 주청이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소이까? 그러나 법부 대신 한규설은 꺼려한다. 지금 인천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벌써 김창수의 사건이 국제 문제로 번지게 될까 염려하여 각 대신들 중에 이 사건으로 폐하께 아뢰는 자가 있으면 별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위험한 지경으로 빠뜨리고 있어. 그러니 옳은 일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소이다. 라고 한다. 이에 김주경은 분기탱천하여 대관들에게 욕을 퍼붓고 나온다. 그리고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 즉 제1차 법부에 소장을 올렸다. 그러나 기각당한다. 이유는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 말의 뜻은 가상하나 사건이 중대하여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이다. 2번, 3번 각 관청에 일일이 소장을 올렸으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도무지 결말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어느덧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창수 모와 부는 번갈아가며 인천과 경성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지켜봤지만 모든 게 허사인 듯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김주경의 돈은 바닥이 났다. 마침내 김주경은 소송을 중단하고는 창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다. 탈롱진호조 바로 개상린. 조롱을 박차고 나가야 진실로 좋은 새를 알 수 있고 그물을 떨치고 나가야 예사스런 물고기가 아닌 것이오. 구충 필어효 청간 의려인. 충은 반드시 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대여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시오. 이 시를 읽고서 창수는 즉시 김주경에게 회답을 보낸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힘껏 마음을 써준 것은 지극히 감사하나 구차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생명보다 중한 광명을 버릴 수 없으니 과히 우려치 마십시오. 라고 말이다. 창수는 그대로 신학문 서적을 열심히 공부하며 옥중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요동을 친다. 김창수는 생각을 한다. 나를 무한정 놓아주지 않는데도 옥에서 죽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당초에 내가 외놈을 죽인 것이 우리 국법의 범죄 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잖아. 외놈을 죽이고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 힘이 부족해서였어. 외놈에게 죽든지 충의를 몰라주는 조선 관리들에게 죄인으로 몰려 죽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대군주가 나를 죽일 놈이 아니라고 인정하신 것은 윤달 8월 16일 사형정지를 전화로 측량한 일로 좋게 증명이 되잖아. 게다가 이때 이후 감리서로부터 경성 각 관하에 소송하여 받아낸 판결문들만 보아도 나를 죄인이라고 지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 김주경도 그같이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해가며 내 한 목숨을 살리려 했던 것도 그렇고 인천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옥중에서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 나를 죽이려 애쓰는 놈은 왜구들 뿐인데 내가 그놈들 좋으라고 옥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루는 조덕근이라는 10년형을 받고 장기 복역 중인 자가 창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김서방님이야. 언제든지 상감께서 특전을 내리시기만 하면 나가서 귀하게 되시겠죠. 저도 김서방님을 모시고 근 2년이나 고생을 하였습지요. 그렇지만 김서방님만 특전을 입어 나가시는 날이면 간수의 포악이 비할 데 없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찌 10년 기한을 다 채우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김서방님께 글자를 함께 배운 저 봉구와 백석이가 불쌍치도 않으십니까? 그동안 가르치심을 받아서 국문 한자 모르던 것들이 이제는 국한문 편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만일 살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이것을 죽을 때까지 유용하게 쓰겠지만 여기서 죽는다면 공부한 것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말 하나를 덧붙인다. 김서방님이 아직은 우리 더러운 놈들과 함께 계시지만
내일이라도 영광스럽게 감옥을 나가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부디 저희를 살려주시면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김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자기가 나가기는커녕 일본인의 농간으로 곧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장기수들은 창수가 자기네들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들을 한 손에 몇 명씩 쥐고 공중에 날아가서라도 좋게 구하여 줄 재주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듯하다. 불현듯 창수는 지난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불쾌한 느낌과 비관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날, 대혼잡의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시험장 주변 사방에는 새끼줄로 망을 둘러쳤고 정해진 시간에 과거장의 문을 열었다. 장대 끝에 흰 배를 매달아 각 지방별로 접수처 이름을 써놓았다. 자기 접수처의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힘있는 자를 앞세워 큰 종이 양산을 들고 도포 입고 유건 쓴 선비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광경은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 늙은 선비들이 초시라도 한번 합격하면 죽어도 한이 없다며 큰 소리로 외치느니 목 놓아 우느니 등 비굴하게 과거장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가엾기도 하지만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남의 글을 훔쳐보고 자기 글로 제출하는 이가 있다 하지 않나. 글을 모르는 부자들은 큰 선비의 글을 몇백 냥, 몇천 냥씩 주고 사서 진사도 하고 급제도 하였다고 한다. 더 기가 찬 일은 이번 시험 관리는 누구인즉 서울 아무 대신에 편지를 붙였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 누구는 시험관에 수청드는 기생에게 비단주단 몇 피를 선사하였으니 이번에 꼭 과거에 급제한다며 자신하는 자도 있었다. 과거장의 폐해가 이와 같은즉 그야말로 나라에 망조가 들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군주마저 일본놈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개죽음이나 다름없는 일이 된다. 창수는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한다. 저들과 함께 탈옥하기로. 다음날 창수는 탈옥 계획에 착수한다. 먼저 조덕근에게 돈 200냥을 구해다가 은밀히 몸에 감추어 두라고 하였다. 이 돈은 간수와 죄수들의 눈을 돌려놓을 자금이다. 간수도 간수지만 다른 죄수들이 이들이 탈옥하는 걸 눈치 못 채게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탈옥을 원하는 자는 조덕근, 양봉구, 김백석 이 셋인데 백석이가 문제다. 백석이는 감옥에 있던 죄수들 중 가장 세력이 큰 강화 출신의 황순용이란 자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는 절도죄로 3년을 다 살고 추록일이 15일 남아 있었기에 탈옥을 원치 않을 것은 분명하고 이 둘은 매일 붙어 있는지라 애인 백석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바 탈옥할 낌새를 감추기는 힘들다. 할 수 없다. 저 황가가 남색을 좋아 지내는 김백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시험을 하고 안 되면 접는 수밖에. 첫째로 조덕근이가 김백석이 황가한테 탈옥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도록 만든다. 둘째로 황가가 탈옥할 방법이 없다 하면 김서방이 도우면 살 수 있다고 조르게 한다. 셋째, 황가가 창수에게 오면 창수는 황가를 엄히 꾸짖는다. 넷째, 그럼 다시 조덕근은 백석을 시켜 제차 3차 김서방에게 허락을 받아내라고 부추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부탁을 하면 황가도 같이 탈옥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로 창수와 조덕근은 일에 착수한다. 하루는 황가가 비밀히 창수를 찾아왔다. 백석이를 탈옥을 시켜 살려달라고. 창수는 황가를 엄히 꾸짖는다. 네가 추록할 기한도 멀지 않았으니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추록도 하기 전에 범죄부터 할 생각이나 하느냐. 백석이는 어린 것이 중한 형벌을 받았으므로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 아니나 피차 죄수 처지로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황가는 송연해져서 물러갔다. 다시 조덕근에게 2차 지시를 내린다. 다음날 황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창수에게 다시 찾아와 말한다. 제가 백석의 징역을 대신이라도 지겠습니다. 김서방님은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니 백석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죽더라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창수는 다시 황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말한다. 네가 백석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나 넌 단지 더러운 정으로 백석이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설사 내가 백석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락하고 수속을 시작한다 하여도 네가 그 일을 순검청에 고발하여 나를 망신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만일 내가 백석이를 살리려다가 실패하여 점잖지 못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면 오늘까지 관리들의 경애를 받아왔던 것이 다 헛일이 되지 않겠는가. 또 백석이를 살리려다가 도리어 죽이는 결과만 나을 터이니 살고자 하는 백석이보다 살리려는 네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 황가는 마음이 급해져 별별 맹세를 다한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탈옥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서야 창수는 비로소 승낙한다. 조덕근, 양봉구, 황순용, 김백석은 창수는 도주하지 않고 의연히 감옥을 지키면서 자기들만 내보내줄 줄 믿고 있다. 1898년 무술년, 그의 나이 23세, 3월 초아흘의 날 오후에 창수는 아버님을 옥문 밖으로 오라고 해서 다음 단계를 꾸민다. 읍내 대장장이 아무에게 30cm 길이 삼능창 하나를 만들어서 새 옷 속에 싸 들여달라고 부탁한다. 창수 아비도 무슨 일을 꾸미는 줄 짐작하고 며칠 뒤 삼능형으로 만든 쇠창 하나를 의복 속에 넣어준다. 창수 모가 저녁밥을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 전 오늘 밤 감옥에서 나갑니다. 제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두 분은 오늘 저녁으로 배를 타시고 고향으로 가십시오. 창수 모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투로 네가 나오겠니? 그래. 그럼 우리 둘이는 떠나마. 하고 작별을 한다. 그날 오후에 창수는 간수를 불러 조덕근이 마련한 돈 중에 150냥을 주고 오늘은 죄수에게 한턱을 낼 것이니 쌀과 고기와 모주 한 통을 사오라고 부탁하였다. 전에도 종종 그리하였으므로 별로 이상해 보일 것이 없었다. 매일 밤 간수 한 사람씩 감옥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규칙이었다. 오늘 당번 간수는 아편쟁이였고 성품과 행동이 불량하여 죄수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다. 자, 그대가 오늘 밤 당번이니 아편을 사가지고 밤에 실컷 먹으라. 고 하며 200냥 중 남은 돈 50냥을 다 건넨다. 50여 명의 징역수와 30여 명의 잡범들까지 줄였던 창자에 고깃국과 모주를 실컷 먹었다. 흥이 오를 쯤 창수는 간수에게 도적 죄수 칸에 가서 소리나 시켜 듣자고 청하였다. 간수는 생색이나 내는 듯이 약에 쩔어 말을 한다. 김서방님이 들으신단다. 니들 장기대로 노래 한 곡씩 뽑아와라. 명령이 내리자 죄수들이 노래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간수는 자기 방에서 아편을 실컷 피우고 정신이 흐릿하여 까무러져 있었다. 창수는 도적방에서 잡범방으로, 잡범방에서 도적방으로 죄수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틈을 타서 마루 속에 들어가 깔아놓은 벽돌을 창끝으로 들추고 땅속을 파서 감옥 밖으로 나섰다. 감옥 담을 넘을 줄서다리를 메워놓고 나니 문득 딴 생각이 들었다. 조덕근 등을 데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 길로 곧 가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자들은 결코 나의 동지가 아니다. 기필코 건져내서 무엇하리.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 않다. 저들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 부끄러움을 어찌 견디랴. 마침내 두 번째 생각이 이기고 말았다. 창수는 나오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 천연스럽게 원래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눈짓으로 4명을 하나씩 다 내보내고 나서 5번째로 빠져나갔다. 나가서 보니 먼저 내보낸 4명이 옥담 밑에 앉아 벌벌 떨기만 하고 감히 담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창수가 한 명씩 담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담을 넘으려 할 때 먼저 나간 자들이 감리형과 옥을 통합하여 용동마루를 송판으로 둘러막은 데를 넘느라고 요란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밤중에 요란한 소리가 나니 경무청과 순검청에서는 그 즉시 호각을 분다. 옥문 밖에서는 벌써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창수는 아직 담 밑에 서 있었다. 창수가 만일 감옥 방 안에 있었다면 아무 관계가 없었겠지만 이미 담 밑에까지 나온 후였으므로 급히 탈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남을 넘겨주기는 쉬웠으나 혼자서 어른 키에 반이 더 넘는 담을 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기가 급박하지 않으면 줄 사다리로라도 넘어볼 터이나 문 밖에서는 벌써 옥문 여는 소리가 나고 감방에 있던 죄수들도 떠들기 시작했으므로 그럴 겨를이 없다. 옆에서 약 자기 키만큼 되는 나무를 가져와 장대 높이 뛰기 하듯 몸을 솟구쳐 담 꼭대기를 손으로 잡고 담을 훌쩍 넘어 내리 뛰었다. 창수는 누구든지 갈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을 내버릴 마음으로 쇠창을 손에 들고 정문이 산문으로 바로 나갔다. 산문을 지키는 파수 순검은 비상소집에 갔는지 아무도 없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3화 제2편 타로쿠 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밤새도록 해변 모래밭을 헤매다 동쪽 하늘이 환할 때에야 비로소 살펴보니 감리서 뒤쪽 용동 마루터기까지밖에 못 도망쳤다. 일단 탄탄대로로 나왔다. 예전에 서울 구경을 하고 인천을 몇 번 지나가 본 적은 있으나 안개가 자욱해서인지 도무지 길이 생소하다. 수십 걸음 밖에서 순검 한 사람이 군도를 절그럭절그럭거리며 달려왔다. 창수는 얼른 숨을 곳을 찾는다. 길거리 상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모두 방문 밖에 아궁이를 내고 그 위에 아궁이를 가릴 긴 판자 한 개를 놓아둔 곳이 있다. 손님들은 거기에 신을 벗고 전방 출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창수는 그 판자 밑에 들어가 누웠다. 순검에 흔들리는 환도집이 창수가 누운 아궁이 위에 판자를 드드득 긁고 지나간다. 순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한 창수는 얼른 몸을 일으켰다. 하늘이 밝아오고 천주교당의 뾰족집이 보였다. 그곳에서 해가 뜨니 동쪽이리라 짐작하고 걸어간다. 어떤 집에 가서 주인을 부르니 누구시오? 묻기로 아저씨 나와보세요 하였다. 그 사람은 더욱 의심이 나서 누구란 말이냐? 한다. 나는 김창수입니다. 감리가 특별히 내보내주어 추록했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 차편도 여의치 않고 해서 댁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까 합니다. 주인은 창수의 행색을 유심히 쳐다본다. 창수의 몰골은 누가 보든지 참 도적놈으로 보였을 것이다. 감옥에서 장티푸스를 심히 앓은 후 머리털이 전부 빠졌다가 새로 난 머리카락은
소위 솔립상투로 꼭대기만 노끈으로 졸라매고 수건으로 동인 채였고 두루마기도 없이 바지 저고리 바람이었다. 의복만 본다면 가난한 사람의 옷은 아닌데 새로 입은 옷에 보기 흉하게 흙이 묻었다. 별 우스운 놈 다 보겠네. 김창수가 누군데? 하며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다시 화계동을 향하여 몇 걸음 옮기노라니 어떤 모내기하는 일꾼 하나가 두루마기만 입고 아직 잠에 덜 깬 성대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 식전 막걸리 집에 가는 모양이었다. 창수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니 흉측하게 생긴 몰골에 깜짝 놀란다. 하지만 예의 바르게 성과 이름을 대고 석방된 사유를 말해주니 조금 안심하는 듯하다. 그리고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은 흔쾌히 승낙하고 이 골목 저 골목 후미진 길로만 해서 화계동 마루터기까지 동행해준다. 마루터기에 올라서서 동쪽을 가리키며 수원 가는 길이고 저리로 가면 시흥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이라 알려준다. 창수는 급하게 작별하고는 시흥 가는 길을 택하여 경성으로 향한다. 인천항 오리 밖에 이르니 아침 해가 떠올랐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는 온통 호각 부는 소리요. 인천 근처 산 위에도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이 희뜩희뜩 보였다. 창수가 이런 행색으로 계속 길을 간다면 얼마 못 가 들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고 산속으로 숨는다 하여도 반드시 수색할 터이니 산에 숨는 것도 불가능했다. 허술한 것이 오히려 실속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큰 길가에 숨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시흥 가는 대로변 길가에 어린 소나무를 키워서 드문드문 방석 솔포기가 한 개씩 서 있었다. 창수는 그 솔포기 밑으로 두 다리를 들이밀고 반드시 드러누웠다. 그리곤 드러난 얼굴에 솔가지를 꺾어서 가렸다. 과연 순검과 간수가 떼를 지어 시흥대로를 달려간다. 주거니 받거니 의논들이 분분했다. 조덕구는 서울로, 양봉구는 목포로 갔을 테고 김창수는 어디로 갔을까? 고향인 해주로 갔을 리는 만무하고. 바보야? 그리 가게? 봐, 김창수를 잡는 게 제일 어려울걸? 과연 장사야? 따져보면 잘 된 거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하나? 북은 산기슭은 다 수색한 모양이었다. 창수는 꼼짝 않고 솔가지로 은폐한 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누워있다. 벌건 대낮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잡아가는 것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뉘엿뉘엿질 때 아침에 지나갔던 순검들과 간수 김장석 등이 도로 몰려와 바로 창수 발뿌리 앞 방석 솔포기를 돌아 인천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안심한 창수는 솔포기 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전달 저녁 해가 높을 때 이른 밥을 먹고 다시 다음날 황혼이 되도록 물 한 모금 못 먹고 있었으니 하늘이 빙빙 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밤에 탈옥하느라 힘쓰고 밤새껏 모래밭을 헤맨 탓에 더욱 힘이 들었다. 배를 우선 채워야 했다. 해서 근처 동네에 들어가 한 집을 찾아서 들어간다. 자기는 서울 청파동에 사는 사람인데 황해도 연안에 가서 곡식을 옮겨오다가 간밤에 북성포에서 파선을 당하고 서울 가는 길인데 시장 안이 밥을 먹여달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주인은 창수의 모양을 보고서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창수는 호주머니 속에 있던 화류 면경 한 개를 꺼내 그 집 아이에게 주었다. 그 면경의 시가가 엽전 한 양이었으므로 밤을 지내고 아침에 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하지만 그 주인은 죽 한 그릇만 주었다. 죽 한 그릇을 20단량 주고 사서 먹은 셈이 되었다. 난감하다. 잠을 자야 하는데. 동네 가운데에 가만히 살펴보니 디딜방앗간이 있고 그 옆에 볏집단이 있었다. 볏짚을 안 하다가 방앗간의 편히 하룻밤을 보낼 훌륭한 방이 되었다. 볏짚을 깔고 볏짚을 덮고 볏짚을 베고 누우니
인천 감옥 특별방에서 2년 동안 지내던 연극의 1막이 내리고 지금은 방앗간 잠으로 제2막이 열리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을 양반인 강신혜와 이신혜에게 당한 압제를 면할까 하여 공부로 입신양명하는 길을 꿰었는데 큰 선비가 된들 금전이 없으면 무용지물. 차라리 풍수에 능해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복록을 누리게 되고 관상을 잘 보면 선한 사람과 군자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마이상서 한 권을 빌려 스스로 독학한 일이 떠오른다. 창수는 두문불출하고 3달 동안이나 자신의 관상을 관상학에 따라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먼저 거울로 자신의 상을 보면서 부위와 개념을 익힌 다음 다른 사람의 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의 산근, 즉 콧마루와 두 눈썹 사이는 끊어진 듯 잘록해서 행복과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복록과는 거리가 멀고 인당, 즉 두 눈 사이의 중간점은 곰보 자국과 주름으로 어지러워 고향을 떠나 떠도는 역마살이 있다. 코와 입이 큰 반면 눈은 매우 작아 어리석고 성질이 급하다. 귀태가 둥글지 않고 이지러져 있는 형태는 경제관념이 희박하여 돈을 모으지 못한다. 또한 콧방울이 없이 콧대만 높아 밀어붙이기만 할 뿐 모을 힘이 부족해 빈격이다. 머리카락과 이마의 경계가 곱지 않고 울퉁불퉁하니 반골로 불만이 많아 전격이다. 광대뼈와 코가 크고 턱이 짧아 자존심만 높았지 말년이 약하다. 즉 흉격이다. 창수의 얼굴은 어느 한 곳도 귀격, 부격에 좋은 상은 없고 얼굴과 온몸에 전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과거 시험장에서 얻은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상서를 공부했는데 오히려 과거 시험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 산다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상서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상호 불여 신호, 신호 불여 심호. 즉 관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창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었다. 종전에 공부 잘하여 과거하고 벼슬하여 천한 신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허영이요 망상이요 마음 좋은 사람이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자신처럼 마음 좋지 못한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되물으니 이건 역시 막연하였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마음이 심란하고 서글픈 마음에 손무자와 삼약을 낭독하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거지가 글을 읽네? 그 사람 거지가 아닌가 보네. 창수는 그런 수군거림에 흥겨운 마음이 생겼으나 장량의 흙다리 위를 조용히 걸었던 부분을 읽으니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잠이 든다. 창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좁은 길을 택하여 경성으로 향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가는 마을 사람처럼 인천 부평 등을 지나갔다. 2, 3년간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감옥 세계에서만 생활하다가 넓은 세상에 나와서 가고 싶은 곳을 활개치며 가노라니 심신이 상쾌해진다. 마침내 양화진 나루, 지금의 양화대교 서쪽에 당도하였다. 서울로 가는 목적은 인천 감옥에 있는 동안 각처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경성 남이궁 청직이 진호위장이라는 사람이 대여섯 사람을 모아서 인천 해상에 배를 띄우고 백동전 위조업을 하다가 전부 체포되었다.
인천 감옥에서 1년 남짓 옥고를 치를 때 창수가 써준 소장으로 승소하여 1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으니 추록하면 꼭 찾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한 일이 생각나 그 사람들도 찾아볼 겸 조덕근도 만나볼 심산으로 길을 재촉했던 것이다. 남대문에 들어서서 남영희궁을 찾아가니 날은 이미 초저녁 무렵이었다. 청직이 방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불렀다. 청직이 방에서 누가 미닫이를 반쯤 열고서 어디서 편지를 갖고 왔으면 두고 가거라! 하였다. 목소리를 들으니 진호위장이었다. 창수는 예, 편지를 친히 받아주세요. 하고 뜰 안으로 들어섰다. 진씨가 마루에 나와서 자세히 보더니 아이고 머리! 이게 누구요? 하며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창수에게 매달렸다. 자기 방에 들어가 곡절을 문댔다. 창수는 바른대로 다 말을 한다. 진호위장은 창수를 앉힌 후 자기 식구들을 불러 인사시키는 한편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불러 인사시킨다. 창수의 행색을 보고는 걱정이 되었던지 제각기 갓과 두루마기와 망건을 하나씩 사다 주고 속히 갖추어 입으라고 하였다. 3, 4년 만에 비로소 망건을 쓰니 창수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떨어진다. 며칠 동안 그 사람들과 잘 놀다가 청파 조덕근의 집을 찾아갔다. 조덕근의 큰 마누라는 창수가 온 줄 알고 꺼리는 빛이 역력하였다. 우리 집 선달님이 옥에서 나왔다고 인천 집에서 기별은 해주었으나 혹시 이모 댁에 계신지 오늘 가보고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니 여기고 돌아왔다가 다음날 또 그 집에 찾아갔다. 역시 모른다고 말을 하는 눈치가 조덕근과 상의한 후 잡아떼는 수작이 역력했다. 조덕근보다 중죄인이고 다시 보아 해가 되면 됐지 이익이 없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창수는 새삼 자신이 퍽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난 먼저 탈옥해서 단신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었는데도 그의 애걸하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이중의 험지로 다시 들어가 위험지대를 다 면케해준 것이었는데 지금 내가 빈손으로 자기를 찾았을 줄 알고 금전상 해를 입게 될까봐 거절을 하는구나. 그래, 그 사람의 그 행실인즉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며칠을 두고 진신의 집에서 성찬을 잘 대접받고 다리도 쉬었으니 창수는 팔도강산 구경이나 하겠다며 작별하니 그 사람들이 출염하여 노자를 한 짐 지워주었다. 한편 창수 어머니와 아버지는 창수가 탈옥한 무술년 1898년 3월 9일에 인천을 떠나 집에 도착한다. 그런데 인천 순검이 곧 뒤를 따라와서 체포되어 두 사람 다 인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아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을 토로하라고 갖은 형벌을 다 당한다. 허나 창수 부모도 역시 아들의 행방이 궁금하다고 수십 차례 얘기를 하자 그들의 진정성이 보였는지 혐의 없음으로 창수 모는 곧 석방된다. 그러나 창수 아버지는 붙잡아둔다. 혹시 부인이 풀려난 후 무슨 단서될 만한 것이 드러날까 하여 덫을 놓는 형식으로 말이다. 100일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자 석 달 뒤에야 석방이 된다. 두 내외는 그 길로 고향 해주 턱골로 돌아갔다. 또 다른 한편으로 김주경은 법률적인 사면을 구하는 것이나 뇌물을 바치는 일 등이 다 소용없었으니 김창수를 강제로 빼낼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용감한 청년 13명을 뽑아 모험대를 조직한다. 그들의 임무는 인천항 주요 지점마다 밤중에 석유를 한 통씩 지고 들어가 7, 8곳에 불을 지르고 감옥을 깨고
김창수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먼저 두 사람이 인천항에 들어가 공격할 주요 지점, 감옥의 형편, 김창수의 동정을 조사하였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사흘 전에 김창수가 다른 죄수들과 같이 파옥 도주를 하였다고 말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김창수는 삼남지방으로 수개월에 걸친 무전여행을 떠난다. 남원을 지나 무안, 그리고 최남단인 목포에 이르자 같이 탈옥한 양봉구가 궁금해진다. 그가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창수는 물어물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인천 소식을 물었다. 조덕근은 서울에서 잡혀 인천 감옥으로 도로 들어갔는데 눈 한 개가 빠졌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였다. 그때 간수였던 김간은 아편독이 올라서 옥중에서 죽었다 하고 창수에 관한 소문은 듣지 못했다 한다. 그리고 인천과 목포 간의 순검들이 서로 내왕하고 있으니 오래 머무를 곳이 못 된다며 약간의 여비를 준비하여 주면서 항구를 떠나라고 한다. 목포를 떠나서 해남, 관두, 강진, 고금도, 완도 등지를 구경하고 장흥, 보성, 송곡면으로, 화순 동복으로, 순창 대명으로, 하동 쌍계사로 칠불 앗자방도 구경하고 다시 충청도로 들어와 계룡산 갑사에 도착하니 시기는 3월에서 6개월이 지난 8, 9월이 되었다. 절에서 점심을 사 먹고 앉아 있는데 동학사로부터 와서 점심을 먹는 유산객이 있었다. 나이가 40이 넘은 이서방이라는 선비로 유산시를 들려주는데 퍽 비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초면이라도 이야기가 잘 통했다. 그는 다정하게 창수에게 말한다. 노영이 이왕 구경을 떠난 바에는 여기서 40여리를 더 가면 마곡사란 절이 있으니 그 절이나 같이 구경하고 가시는 것이 어떠하오? 창수는 마곡사란 말이 심히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동국 명연록에 실린 실제 이야기 때문이었다. 마곡사 상좌승이 밤중에 죽을 끓이려고 불을 떼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죽솥에 빠져 익사하였는데 다른 중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을 퍼먹으며 희희낙낙했다는. 얼마나 절이 크고 솥이 크길래 사람이 빠져 죽고 또 그것도 모르고 밥을 먹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곡사를 향해 출발했다. 이서방은 호라비로 몇 년 동안 사설 글방에 훈장을 지냈고 지금은 마곡사로 가서 중이나 되어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창수에게도 그리 하기를 권했는데 창수도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배회하며 지날 바에야 삭발하고 불가에 입문하는 것도 낫다 생각을 하였다. 허나 갑작스레 제의를 받으니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서 이야기만 나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마곡사 남쪽 산꼭대기에 오르니 해는 황혼인데 온 산의 단풍잎은 누릇누릇 불긋불긋하였다. 가을바람에 나그네 마음은 슬프기만 한데 저녁 안개가 산 밑에 있는 마곡사를 마치 자물쇠로 채운 듯이 둘러싸고 있는 풍경을 보니 자신같이 온갖 풍진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자의 더러운 발은 싫다고 거절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녁 종소리가 안개를 헤치고 나와 창수의 귀에 와서 모든 번뇌를 해탈하고 입문하라고 권고를 들려주는 듯하였다. 마곡사를 향해 안개를 헤치고 걸음걸음 들어갔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혼탁한 세계에서 청량한 세계로, 지옥에서 극락으로, 세속에서 걸음을 옮겨나가는 길을 간다. 처음 도착한 매화당을 지나 심검당에 들어가니 머리를 빡빡 깎은 노승이 이들을 보고 인사를 한다.
이서방도 익숙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이서방은 창수를 심검당에 앉혀놓고 자기는 다른 방으로 갔다. 얼마 후 한 그릇 밥상이 나와 다 먹고 앉아 있으니 어디선가 백발 노승이 나와서 공손히 인사를 한다. 그 노승은 속세에서의 성이 소씨고 익산에 살았는데 삭발한 지는 40-50년이 되었다 한다. 창수는 자기는 개성 출신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도와줄 만한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몸으로 강산 구경이나 하려고 한가롭게 다니는 중이라고 하였다. 얘기를 다 들은 노승은 창수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선뜻 자기의 상자가 되기를 청한다. 여기서 상좌란 스승의 대를 이을 1순위의 승려를 말한다. 즉 노승의 수제자가 되라는 말이다. 창수는 다소 겸손한 태도로 사양을 한다. 저는 본래 학식이 모자라고 재질이 둔한 자입니다. 노대사께 오히려 누가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으니 주저됩니다. 그러자 노승은 더욱 힘써 권하였다. 당신이 내 상자만 되면 고명한 대사에게서 각종 불학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거요. 장래 큰 강사가 될지도 모르니 부디 결심하고 삭발하시오. 밤을 지낸 뒤에 보니 이서방은 이미 삭발하고 계란처럼 반질반질해진 머리로 나온다. 노영도 주저 마시고 곧 삭발을 하시오. 어제 찾아왔던 그 노승 하은당은 이절에서 재산이 갑부인 보경대사의 상좌요. 그러니 후일 노형이 공부를 하려 할 때에도 학자금 염려는 없을 것이오. 노형을 보고서 매우 마음에 든다고 나더러 속히 결정하게 하라고 권합디다. 내게는 영웅심과 공명심이 있었다. 평생의 한이던 상놈의 껍질을 벗고 평범한 양반에게 당해온 오랜 원한을 갚고자 월등한 양반이 되는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하였다. 그런데 중이 되려면 이런 생각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악마와 같은 생각이고 허영과 야욕에 불과한 것이어서 포기를 해야 한다. 그래, 모든 것을 버리자. 이것이 오히려 마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방법일 수 있다. 창수는 중이 되기로 승낙하였다. 얼마 뒤에 사제의 호덕섬이라는 중이 머리털을 깎는 칼을 가지고 왔다. 냇가로 나가 삭발진원을 쏭알쏭알 하더니 창수의 상투가 모래 위로 툭 떨어졌다. 이미 결심은 하였지만 머리털과 같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법당에서 종이 울리고 향적실에서는 공양주가 불공밥을 짓고 가감자에서 가사를 입은 스님 수백 명이 모여든다. 창수도 검은 장삼과 붉은 가사를 입고서 대웅보전으로 인도되니 은사 하은당이 창수의 승명을 원종이라 명명하여 불전에 고한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연출 김지욱, 기술의 최용의 인일규, 목소리의 진남수 장유희였습니다.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4화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